지역사 독서 비판적 읽기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2단원은 이제 하나하나의 읽기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죠. 그래서 2번 3단원은요. 비판적 읽기입니다. 그럼 비판적 읽기라는 게 과연 뭐냐? 자, 글에 사용된 자료가 정확한지, 표현이 적절한지,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타당한지, 공정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읽는 게 비판적 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비판적 읽기에서의 포인트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에 드러난 내용과 표현 방법을 비판하는 거, 이게 일단 비판적 읽기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글 내용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부터 사실 살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에 사용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출처가 명확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좀 정리를 하자면 자료의 정확성, 사실성, 신뢰성, 적절성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충실한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자의 주장은 타당한지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비판적 읽기라는 건요. 이제 친구들이 이 글의 어떤 사실 여부, 그리고 어떤 주장의 근거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좀 표현의 적절성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게 바로 비판적 읽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는요. 가치관이나 이념을 비판하는 것도 비판적 읽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필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글에 직접 나타나 있거나 전제가 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이념이 인류 보편적 정서나 가치에 비추어 옳은 것인지, 수용 가능한 것인지, 실천 가능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되는 게 비판적 읽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졸라 짜증 나니까 다 죽여도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도덕관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라는 글을 읽어볼 거고요. 이 글은 지학사 독서 교과서를 쓰지 않은 학교에서도 가끔 인용할 정도로 좀 이제 좀 알려진 글이고요. 좀 많이 사용되는 글입니다. 그럼 이 글은요. 논설문이에요. 여러분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언가를 주장함으로써 우리를 이제 좀 설득하려는 성격의 글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논증적이고 설득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재가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동물의 복지라는 소재겠죠.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 이 필자의 주장이 곧 주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논설문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그래도 한 번쯤은 스스로 읽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읽어보고 쌤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왜 동그라미가 안 그려질까요? 그쵸? 자,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이꼴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이러한 생각인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행위 끝에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곤 한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게 동물을 학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 이런 육식이겠죠. 육식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행위 끝에 나온다라는 거를 알리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된대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동물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사육하는 이른바 배터리 닭장이 2012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들은요. 배터리 닭장을 유럽연합에서 사라지게 했대요. 어떻게요? 사람들에게 계속 이 배터리 닭장이 동물 학대다라는 걸 알렸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즉 재진술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동물을 좀 우리 필요에 맞게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말은 타는 데 쓰고, 소는 농사 지을 때 쓰고, 닭과 돼지는 먹으면서 좀 쓰고, 그쵸?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맞이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의 답을 내리겠죠. 자문자답 유형의 글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유의미한 질문을 던졌고요. 앞으로 본인도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사했다. 여러분, 서구 이제 서양이겠죠. 한마디로 이 당시에는 이제 동물은 이성적 영혼이 없다라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세에 이르기까지 동물 복제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었대요. 자, 여러분 보니까요. 서구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동물은 이성적 영혼이 없다라고 믿었고요. 따라서 동물 복제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었던 상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근세 17세기의 데카르트 생각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는요, 그냥 기계처럼 느꼈대요. 시계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여러분 그 시대는 이제 17세기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17세기까지의 시대에서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예부를 하는 일도 있었대요. 한마디로 여러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거겠죠.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경향은 어떤 경향입니까? 그쵸? 동물은 이성이 없고요. 그래서 기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믿는 경향인 거겠죠. 그래서 이게 현대의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건 역시 동물의 어떤 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데카르트는요, 동물이 감정을 못 느끼고 이성을 못 느껴 라고 말을 하면요,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 여러분, 데카르트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는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데카르트의 주장은요. 데카르트 왈이란 뜻이에요. 말하다라는 뜻이죠. 동물은 기계와 다름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동물이 뭘 느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쵸? 동물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지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말에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또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반박을 할 수 있나 봤더니 이겁니다. 그러나 옆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옆 사람이 고통을 느끼냐 안 느끼냐를 우리가 무슨 수로 입증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줄 알고 그 사람이 아프지 않다 그러면 아프지 않다고 아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기쁨이나 고통과 같은 것인지 혹은 꾸며서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즉 한마디로 사람도 역시 내가 아니면 남의 감정은 똑같이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한마디로 우리는 옆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의 의미는요. 우리가 옆 사람의 감정, 생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말이겠죠.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도 뭘 느끼는지
정확히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서 이 어떤 일이라는 거는 고통을 초래하는 일. 쉽게 말하면 앞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학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사회적 약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동물에 관해서 이런 건 하면 안 되지라는 사회적 합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이고요. 즉 우리가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지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복지의 포괄적 정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는 마치 진실이나 자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처럼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임이 드러난다. 즉, 재진술,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로 생각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좀 추상적이고 복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들은요, 모호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여기까지, 누군가에겐 저기까지의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동물인가? 아니면 동물을 기르는 인간인가? 이를테면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그리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물원의 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것을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이 케이스들은요. 모두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입장에서 동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다 알아들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요. 내 신념에 따라 키우는 거고요. 마지막에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고 여기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것들은요. 다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 복지를 판단한 것들인 거죠. 이것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인간 관점의 판단인 거죠. 하지만 위의 세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 있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포획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즉, 인간의 관점에서 만든 복지 기준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비만한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지가 될지 아닐지를 굳이 개나 아동에게 물어봐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또한 가능한 일이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근세까지의 어떤 사고방식인 거죠. 그렇죠? 동물을 학대하던 시기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세까지의 사고방식이었고요.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는 건요. 이제 현대에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방식인 거죠. 현대의 사고방식이죠. 이 둘 다 옳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여러분 이 작품의 주장은 바로 이거겠죠. 이 논설문의 주장은 우리가 나름 복지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동물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역시 자문자답으로 나아가죠.
이를 위해서는 다시 복지의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복지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므로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물의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적합한 먹이나 청결한 환경과 같이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욕구와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격이나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욕구가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적극적이고요.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게 소극적 욕구래요. 특히 후자의 욕구는 여러분 후자는요. 소극적 욕구인 거죠. 여러분 소극적 욕구는 달리 말하면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욕구인 거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복지의 개념과 다시 연결된다. 한마디로 이 소극적인 욕구가요. 앞서 말했던 복지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가령 예시입니다. 죽음의 경우 어떤 동물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죽음을 거부할 수 없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이 마땅히 배려되어야 한다. 비록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항상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훌륭한 복지다라고 본 거죠. 왜 여러분?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훌륭한 복지 이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소극적 욕구죠. 왜요? 소극적 욕구는 고통을 피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고통을 피하는 거. 그럼 이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바로 복지의 어떤 훌륭한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지의 객관적 기준. 한마디로 죽여야 해. 그치? 뭐 죽는 걸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 소극적 욕구는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한다. 물론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에 관해서는 확신이 덜 들 수 있다. 그렇다고 동물들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을 얘가 피해. 왜요? 피하는 건 여러분 고통을 피하는 거잖아요. 즉 피하는 것은 고통. 약간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소극적 욕구라고 했었죠. 즉 동물이 소극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위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는 지켜줘야 그게 복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노력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이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며 이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글이 조금 추상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문제 풀 때도 많이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좀 여러 번 읽어봄으로써 좀 내용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동물 복지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의 필요성. 그리고 인간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객관적 기준이라는 거는 소극적 욕구 충족을 좀 더 중시 여기죠. 그게 곧 복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문자답의 방식이 있는 거 그리고 뭐 정의나 예시 방법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